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명사를 만나다의 민석기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합격 비법을 연구해 오신 국승옥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승옥 명사입니다. 네. 국승옥 강사님께서 이 합격 비법을 평생 연구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연구하게 되셨나요? 제가 한 20년간 강의를 쭉 했는데 시험을 보면 항상 하나, 두 개로 떨어지는 안타까움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서 80년 동안 합격의 비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리산에서 80년이요. 80년입니다. 오늘 모자가 좀 특이한 걸 쓰고 오셨는데 모자에 그럼 합격 비법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당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코너는 무조건 모자 쓰고 옵니다. 이유는 80년을 연구했더니 드디어 합격의 신이 와서 이 모자를 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합격 비법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객관식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꼭 열심히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국승옥 강사님의 합격 비법 첫 번째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빵과 클래스! 자, 첫 번째 시간 객관식 시험은 요령이 중요하다. 자, 여기 보면 빈강이 아닙니다. 오늘 김백중 선배님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빙의 강의를 찍었어요. 저는 살짝 다릅니다. 누구 요구입니까? 그러면 강사의 요구입니다. 강사들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강의 요구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34회 시험 부동산 학개론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토지의 특성이 나왔는데 토지의 특성은 매년 나오는 주제가 맞죠. 그리고 1번을 봤더니 용도의 다양성이고, 용도의 다양성은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용도가 존재하니까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고 어떤 수험생이든 다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에서 정답을 딱 찾고 2번으로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1번 밑을 읽었느냐가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1번까지 딱 읽고 한 문제를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문제를. 자, 2번. 부동산의 개념도 매년 나오는 주제입니다. 민법의 부동산, 토지 정착물. 그리고 2번은 새롭게 나온 기출 지문이지만 비슷해요. 총정과. 경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익, 수요와 공급, 시장 나왔으니까 맞겠죠. 그리고 3번은 우리 시험에서 2번 이상 나온 형태예요. 물리적 측면을 주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산과 생산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둘은 경제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역시 3번에서 정답을 체크하고 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챙겨야 돼요. 3번에서 딱 끝나서. 그 다음에 3번 문제. 토지 관련 용어고 선택형이에요. 그러면 선택형은 그냥 리을번까지 읽지 말고 이렇게 두 개씩 좀 끊어서 먼저 확인해야죠. 뭘? 해변 토지니까 빈지고, 경사진 토지니까 법지니까 1, 2, 3, 4, 5번 중에 빈지와 법지로 구성되어 있는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거 먼저 딱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서 디귿만 보면 되잖아요. 디귿을 보든지 리을을 보든지. 그런데 디귿 봅시다. 택지 내부야. 택지 내부의 소분류 상호 간의 용도 전환이니까 이행지죠. 그러니까 리을 볼 필요도 없이 정답 4번 하고 한 문제를 더 챙겨야 돼요. 세 문제, 세 문제. 자, 4번입니다. 요새 자주 나오는 형태죠. 논점이 뭡니까? 뭔가 사건들을 주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으세요. 자, 대출금리가 상승합니다. 소비자가 노 땡큐니까 소비 감소야. 그리고 대체제 보완제가 나오면 암기 코드를 적용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항상 뭘 확인한다? 가격으로 시작할 때만 암기 코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이 가격으로 시작하고 보완제니까 비읍, 반대잖아. 반대. 하락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증가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하고 더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중요한 거. 이 문제는
난이도가 중이 될 수 있어요. 왜 중이 됩니까? 그러면 3번과 2번이 바뀌어 있으면 얘가 중으로 올라가요. 왜? 대체제인데 가격으로 시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암기 코드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보완제로 가격으로 시작하는 애가 나왔으니까 얘는 난이도가 하가 되고 여기서 정답을 찾고 한 문제를 더 챙겨야죠. 4문제. 자, 5번 거미줄 모형입니다. 거미줄 모형이 말 문제로 정말 간만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미줄 모형에서 말 문제를 모르더라도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를 대단히 많이 공부했죠. 저희들이 강의했으니까. 그래서 2번 같은 지문은 모르더라도 1번에 발산입니까? 수렴입니까?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이건 명확히 찾아야죠. 자, 그런데 해결이 항상 탄력성이 나오면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탄력성이 크다, 소비자가 똑똑하다 그러면 언젠가는 폭등과 폭락을 해결하는 수렴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틀렸죠. 자, 그런데 소비자의 기울기값이 나오면 키값으로 번역하라 했어요. 키값. 그래서 키가 작습니다. 그러면 땅에 붙는다. 수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작으니까 키가 작다. 땅에 붙는다. 수렴. 암기 코드로 요놈이 옳은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한 문제 더 챙겨야 된다고. 그래서 5문제를 여기까지 챙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우리가 아는 계산 문제예요. 우리가 아는 함수를 주고 공급 함수는 변했다. 이때 균형량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나 이 문제는 풀면 안 된다고. 왜? 뭔가 단순히 수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걸.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손대면 시간이 좀 걸릴 듯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뒤로 미루자. 이게 요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맞춰야 된다. 제가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넘겼어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 6번을 넘기면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한 게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거. 탄력성에서 우리가 암기한 건 딱 하나죠. 시작이.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리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그런데 그 논점이 그대로 나왔어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 완전 비탄력적. X. 그 다음에 양의 변화율이 크다. 탄력. X. 탄력성이 0이다. 그러면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이 돼야죠. X. 그리고 4번.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러면 비탄력이죠. X. 그러니까 수직선일 때 완전 비탄력. 요놈이 옳은 지문인 거죠. 그래서 요놈까지 맞히면 6개를 지금 벌써 챙겨야 돼요. 6개를. 계산 하나 빼고. 자, 그리고 8번 봅시다. 얘는 중난이도라고 했어요. 왜? 공급의 법칙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비례관계냐 반비례관계냐 이런 거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는 강사가 요구하는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살짝 표현이 달라서 중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수요량, 자주 물어보는 개념, 공급함수, 공급의 법칙 이런 것들 옳은 지문이라고 넘어갔어야 돼요. 자, 그리고 4번은 시험에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된 지문이어서 이건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5번을 봤더니 원자재 가격의 상승, 원가 상승이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노땡큐 하면서 공급을 좌측으로, 즉 공급이 감소된다는 논점이잖아요. 옳은 지문. 그래서 이 놈을 찍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중이라고 한 이유는 표현이 살짝 달라. 그러나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찍어서 7개 맞춰야 돼요. 얄밉죠? 그러나 강사가 지금 요구하는 강의라 그래요. 이거 맞췄어야 돼요. 7개. 그 다음에 지대이론. 지대이론은 강사가 어떻게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지대이론은 학자가 서열한 이론의 이만큼을 배워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죠. 그래서 키워드를 딱 봤더니 비옥도가 나와요. 그럼 리카르도겠죠? X.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가 정답이에요. 기계 기구에 대한 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이고. 자, 그런데
나 2번이 마음에 안 듭니다. 2번이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3번, 4번, 5번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2번에서 딱 끊으면 좋지만 더 읽더라도 아무튼 맞춰갖고 왔어야 돼요. 8개야. 8개. 그러니까 계산 문제 하나 빼고 9번까지 8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도시공간 구조 이론인데, 어이구,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 위치한, 아이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5개의 지대로 나눠지죠. 중, 점, 노, 중, 통, 통근자. 그러니까 이 문제도 1번 밑을 보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 딱 9개 챙겨야 돼요. 9개. 자, 11번. 입지계수 나왔어요. 올해 입지계수 나올 수도 있다. 왜? 작년에는 안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거 봐요. 입지계수를 우리가 아는 계산 문제지만 이 문제는 손대면 안 된다는 감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입지계수를 계산하려면 항상 지역의 산업구성비를 먼저 측정해야죠. 이렇게 제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A만 해봅시다. X지역의 A산업의 산업비는 전체 320분의 30, 그냥 9.3% 계산하고, 이걸 뭐랑 비교한다? 전국 평균의 산업구성비랑 비교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면 540 중에 80, 540 중에 8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지역의 산업구성비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반이 되는 산업이 아닌 것이죠. 특화된 산업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계산을 몇 번 해야 되냐? 한놈, 두지기, 석섬, 너구리, 오징어. 이쪽도 한놈, 두지기, 석섬, 너구리, 오징어. 10번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알아도 일단 넘기자. 시간이 있을 때 풀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야 된다 표시 안 하고 있어. 이건 풀면 안 된다고. 자, 12번. 허프의 모형을 아주 심플하게 줬어요. 왜? 풀지 마라 라는 냄새가 너무 진해. 그냥 풀면 안 돼. 뭔가 뭐 올바르게 추정한 거, 잘못 추정한 거, 아는 문제더라도 시간이 걸리거나 뭔가 지금까지 물어보는 것이 아닌 다른 걸 물어봤다고. 그러면 나중이야. 나중. 넘겨야지. 13번.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인데, 저희들이 강의한 내용은 배버는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입니다. 이거 딱 하나 해. 그게 바로 딱 하나 한다고. 그게 1번 정도야. 그러니까 나머지 뭐 등비용선, 원료지수, 원료지수, 이런 것들 우리가 강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맞출 수 없어. 그러니까 얼른 넘어가야지. 강사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넘어가자. 넘어가야죠. 넘어가. 자, 그리고 14번입니다. 14번은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중이라고 해놨는데, 얘는 센스가 중요하다며. 센스 봐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상업입지의 효시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잘 나옵니까? 용어 정리가 잘 나와. 근데 용어 정리로 잘 나오는 게 중심지, 배우지, 최소 요구치 또는 최소 요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 그래서 1번, 2번은 모를 수 있어. 아리까리해. 그러나 3번을 딱 봤더니 배우지라고 돼 있어. 그랬더니 중심지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게 핵심이라고. 중심지는 재화를 제공하는 지역이고, 배우지는 중심지로부터 제공을 받는 지역이고, 센스가 발휘돼야 된다고. 센스가. 그래서 3번을 딱 찍어야 된다고. 5번 같은 것도 봐. 재화와 서비스인데 배우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돼. 틀렸지.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센스로 3번을 딱 찍었어야 돼. 그런데 센스로 지금 찍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딱 센스로 한 문제 풀면 무조건 플러스 1이 올라가는데, 강사들은 한 문제 센스로 풀기 원하지만, 모른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로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자, 15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서인데 얘는 해설 생략. 왜? 지금 우리가 이의신청 제기했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설에 빼고 맞춰야 될 개수로 뺍시다.
대단히 보수적으로 해. 이런 거 안 맞춰도 된다고 지금 했어. 이의신청 들어갔으니까. 자, 16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정말 정책에서 이거 안 나오는 문제가 안 되죠. 우리 시험이 아니지. 그래서 항상 시작이 개택지, 개발권 양도제도 없고 택지 소유 상한제, 나머지 특이한 세금, 토지 초과 이득세, 공안지세.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얘는 목숨 걸고 맞춰갖고 와야 돼. 목숨 걸고. 이런데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고 빨리빨리 찾고. 그러나 이 신청 들어갔으니까 이거 해설 빼고요. 11개야, 11개. 자, 17번. 정부의 개입인데 1번. 투기, 주거 문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연한 소리. 그 다음에 2번은 시장 실패 원인,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죠.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토지 비축 제도는 직접 개입 방식이고 잘 나오는 것들이죠. 자, 4번 봤더니 이게 핵심 같아.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런데 조세, 부담금, 각종 대출 규제는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는 간접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간접이지. 그러니까 5번 읽을 필요도 없이 4번에서 정답 4번. 그러면 12개 지금 맞아야 돼요. 12개. 대단히 보수적으로 지금 12개야.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18번. 이 문제는 심플해 보이죠? 그래서 풀면 좋아요. 풀면 좋지만 중요한 건 처음 본 형태야. 처음 본 형태는 쉬워 보여도 손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항이라고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사항이라고. 자, 19번. 주거 정책에 관한 설명이고 선택형이에요. 5지문을 선택형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2개씩 끊어서 뭐라 하겠지? 기억. 우리나라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틀린 지문이잖아. 그리고 니은은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항상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 주택청약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면 안 된다고. 왜? 우리 시험에서 간만에 틀린 것 찾기야. 그래서 중이라고 해놓은 거라고. 요거는 쉬운 지문이지만. 그러니까 뭘 골라야 돼요? 기억이 틀렸으니까 기억 들어간 걸 골라야 된다고. 기억 들어간 거.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돼야 된다고. 2번 아니면 3번. 2번 아니면 3번. 그런데 미음 똑같으니까 디귿 아니면 리을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디귿 아니면 리을. 근데 디귿은 조금 어려워. 지금은 조금 어려워. 왜? 요 소비자 보조 방식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임대료 보조는 항상 장기의 공급을 늘리고 틀렸잖아.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 통제, 임대료 규제는 항상 공급을 감소시키고 틀렸고 이 둘 다 틀렸지. 그러니까 리을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돼야 돼요. 3번. 이거는 맞췄어야 돼. 근데 뭐 때문에? 이거 잘 봐야지, 이거.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일단 13개 맞췄어야 된다. 20번. 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데 얘는 쉬운 거죠. 전세계약의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이게 2번 아니면 5번이야. 2번 아니면 5번.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니은번을 봤더니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거니까 매입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5번 찍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14개. 자, 21번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인데 제가 2개씩 나눠놨어. 일단 기억 니은을 봅시다.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면 위험이 작다는 거죠. 이거 틀렸지. 그리고 니은번 봤더니 변이계수야. 모르겠어. 변이계수. 그럼 일단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X, 2번도 X, 그리고 3번, 4번, 5번. 여기서 찾아야 되네. 3번, 4번, 5번. 자, 기억 니은만 가지고. 3번, 4번, 5번.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봅시다. 3번, 4번, 5번 중에 디귿.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체계적 위험이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위험이고, 시장의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X라고, X. 이게 디귿은 틀린 지문이고, 리을번. 시험에 정말 열대 번 나온 거죠.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합니다. 유동성이요. 그러니까 리을이 들어가야 돼. 리을이. 그리고 디귿은 빠져야 되고. 디귿은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두 개씩 좀 나눠서 분석을 좀 하게 되면 변이 개수 이런 거 모르더라도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몇 개? 15개. 15개. 자, 22번. 자, 22번은 계산 문제지만 이런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25번이랑 비교하라고 그랬죠? 25번은 여러 개를 물어봤어. 환원율, 지분 환원율, 부채 비율. 그런데 얘는 딱 하나 물어봤잖아. 부채 감당률. 그리고 풀만해. 왜?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액 찾는 건데, 자, 여기 봐봐. 여기.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면 유효, 영업 경비 빼면 순. 요 세 가지가 순영업 소득 산정하는 자료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5억, 50%, 2억 5천 대출받는 저당상수 있잖아. 그게 요런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 시간도 적게 들고. 그럼 빠르게 풀어보죠. 자, 봐요. 이게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이야. 자, 5억 대출 받았고 5억 중에 50% 대출 받았고 2억 5천. 그리고 저당상수 곱하면 3천만 원이 그렇죠.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럼 이제 뭐만 산정하면 돼? 밑에 자료로 순영업 소득만 산정하면 되지. 5천 가능해서 10%는 공실로 빠지니까 나머지 90%가 유효총소득이고 28%가 영업경비로 빠지니까 나머지 72%가 순영업 소득인 거죠. 그래서 3,240 나누기 3,000 하면 1.08. 이런 걸 손대야 된다고. 25번 같은 걸 손대는 게 아니라. 자, 23번. 요것도 손대야 된다고 봐. 왜? 딱 하나 물어봤잖아. 세후 현금 수지 승수하면 승수가 나오면 항상 모가지를 쳐서 위에 지분 투자 금액 올리면 되잖아. 이게 지분 투자 금액 찾고 세후 현금 수지 찾으면 되는데 이 봐. 지분 투자 금액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능, 공실 여기서부터 뭐만 찾으면 돼? 세후 현금 수지인데 세후 현금 수지는 맨 마지막 단계니까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재산세 빼고 원리금 상환을 빼고 영업소득세 다 빼면 된다고. 그러니까 세후에 6천, 가능에 6천에서 15% 공실로 빠지니까 나머지 85% 유효총소득. 그리고 나머지 빼면 순영업소득이 3,600만 원이에요. 3,600. 지분 투자 금액 3억 6천. 10배네. 이런 걸 손대야 된다, 이런 걸. 자, 24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틀린 설명인데 하라고 돼 있어요, 하. 자, 시중금리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우리 시험에 열대 번 나온 거죠, 이게. 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시중금리는 무위험률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16개야. 그럼 잘 봐. 계산 문제 풀 때 이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저는 풀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 여기다가 꼭 맞아야 된다라는 수치 안 넣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풀어주면 추가 점수지만 반드시 맞춰야 될 건 아니고 24번은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게 16개야. 계산 문제 빼고 16개야. 자, 25번. 이게 25번이야. 이건 풀면 안 돼. 왜? 자신이 없고 시간이 없다며. 5개랑 물어보고 있는데 이걸 손대. 넘겨야지. 자, 26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정말 매년 나오는 거.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0이지. 순영가는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러니까 이놈을 맞춰야죠. 1번에서 딱 끊고 17개 맞아야 돼. 17개. 자, 27번. 자, 통영에서 항상 문제 풀 때 이 문제를 낸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손대지 마요, 이 사람아. 이렇게. 왜? 매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나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떠올렸어야지. 야, 이거 쳐다도 보지 말자. 그리고 이것도 이의 신청 들어갔으니까, 해설은 생략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 계산 문제인데 이건 누구든지 손 안 댔을 거야.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왜? 처음 보고 문제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 자, 그러니까 이것도 통과야. 통과. 자, 29번. 하라고 돼 있어. 이유는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자, 1번 봅시다. 이거 필수서에는 안 적어져 있어. 이제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70억. 이건 무조건 옳은 지문이고.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뭔지 몰라. 그러나 4번 정말 잘 나오는 원점. 항상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이죠. 요놈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춰야지. 18개. 자, MBS의 가격 변동인데 MBS를 딱 봤더니 내가 아는 MBS 내용이 아니야. MBS 내가 아는 내용은 MPTS는 투자자가 다 가져간다. MBB는 발행자. 모르는 거라고. 이런 거에 읽고 있으면 이게 뭐 듀레이션 뭐 이게 이런 거 두 번씩 읽고 있어. X야. 31번 이런 걸 열심히 읽어야지. 부동산 투자 분석 위험. 자, 그럼 봅시다. 기억은 살짝 꼬난 겁니다. 왜?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이니까 시장 위험이 맞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다? 사업 위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유는 사업 위험이 다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으로 다시 분류되니까 시장 위험을 사업 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 그러나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니은번은 확실히 틀렸지. 유효총소득을 산정할 때 이놈이 들어갈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일단 니은번이 있는 애를 빠져야죠.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 딱 두 개 남잖아. 2번 아니면 3번. 2번 아니면 3번. 2번 아니면 3번. 그래서 나머지 걸 봤더니 디귿번. 우리 시험에 4번 나온 기출 지문이야.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 접점에서. 그러니까 디귿은 들어가야지. 정답이네. 미음 안 읽어도 정답이잖아. 그리고 요거 내가 실수해서 야 이거 시장 위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명확히 틀리니까 요거 4, 1, 5 빠지고 요거 명확히 맞았으니까 디귿 들어가야지. 그냥 정답 2번이지. 그러니까 19개야. 19개. 자, 32번. 여러 개를 줬습니다만 다행히 자기냐 위탁이냐를 구분하는 거니까 직접적인 통제권, 강력한 지시 통제 자기, 관리의 전문성 위탁, 기밀 보안을 유지하다 자기, 설비 고도 대형 건물 위탁. 그 다음에 이건 처음 나온 기출 지문이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이 위탁 같잖아.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자기해야 된다. 기억 디귿. 그런데 너무 많잖아, 자기에. 이게 자기는 일단 1번, 2번, 3번으로 무조건 정답이 아니야. 그럼 나머지 니은, 리얼, 미음, 비읍. 정답 5번. 이게 얘는 맞춰갖고 와야 돼. 20개야. 20개. 예. 자, 부동산 마케팅인데 부동산 마케팅이 뭡니까?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 옳은 거야. 이렇게 의미를 묻는 거. 그리고 STP 전략. 시장 세분화, 표적, 포지셔닝 맞았고,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맞았고, 표적 시장은 뭔가 세분화된 시장을 통해서 선정된 표적 집단이고, 그걸 대상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5번을 딱 봤더니 아이다는 항상 암기 코드가 고객은 아이다잖아. 이게 뭐야. 시장점이 고객점유지.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 아니죠. 소비자 심리를 강조하는 거지. 누가 봐도 5번이 정답이야. 이거 틀리면 안 된다. 21개. 자, 34. 요거 살짝 무슨 퀴즈같이 내놨어. 퀴즈같이. 그러나 민자 방식이 나오면 항상 뒤쪽을 봐야지. 뒤쪽. 뒤가 T니까 소유권을 넘긴다. 그러니까 귀속이 소유권을 이전이지.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그러니까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2번 시설의 소유권이 시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니까 시설의 소유권이야. 이게 아니라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이게 끝이 ED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 ED. 그러니까 우리가 말 문제 풀 때 항상 뒤를 중심으로 해서 그랬으니까 이건 역시 T니까 소유권이 행정관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1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럼 기억은 A는 착공이고 B는 준공이지. 준공하고 그 다음에 운영 일정 기간 동안 C 사업 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 인정되다가 넘어가고 요 뒤를 먼저 찾는 연습을 했었어야 된다. 뒤를 아무튼 맞췄어야 된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35 공시지가 기준법은 원래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무조건 풀라고 한다 우리가. 그런데 이 문제는 하가 아니죠. 강사 입장에서 원래 이 문제는 무조건 하야. 왜? 그냥 숫자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중입니까?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2개를 줬어. 근데 대상이 지금 상업리니까 요거까지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800만 원. 그래서 여기까지는 난이도 하야.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뭔가 수치만 확인하는데 여기서도 실수하지 않아. 상업지역이니까 5% 상승 1.05. 근데 여기가 문제야. 빠졌으면 대부분 여기서 빠졌을 거라고. 기호 1의 개별요인, 기호 2의 개별요인인데 바쁘신 분은 이거 다 했을 거라고. 곱하기 1.1, 곱하기 0.97. 그래서 난이도 내가 뭐라 해놨어? 중이라 해놨다고. 이게 평이하게는 안 줬어. 그냥 곱하기만 하면 정답을 맞추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800 찾고 5%, 그 다음에 요걸 적용해야지. 표준지 2 선택했으니까. 곱하기 0.97,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여기서만 실수 안 하면 정답을 찾죠. 반드시 풀어야 될 계산 문제인데 실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안 넣어놨어. 안 넣어놨어. 자, 그 다음에 원가법. 이것도 풀어. 올해 나온다고 누누이 말했어. 올해. 그래서 항상 풀이 방법이 제조들 원가를 찾는데 기준 시점이 원가. 그런데 꼭 어떤 원가를 줘? 사용 승인일의 원가를 준다고. 몇 년 전? 8년 전에 원가를 줘. 그러니까 건축비 지수로 수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120만 원, 250, 그리고 1.5, 50% 올랐으니까 1.5. 그래서 제조들 원가가 4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푼 거야. 왜? 감가 수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암기 코드로. 나누기 전체 내용 연수 곱하기 경관 연수. 장과일이 없다면. 이게 암기 코드니까 4억 5천에 나누기 전체 50. 경관 연수 곱하기 8. 이건 암기해서 그냥 맞추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조들 원가, 감가 수정 빼면 3번. 이거 맞춰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나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표시해놨어? 표시 안 해놨어? 표시 안 해놨어요. 자, 그리고 37번 못 맞춰. 왜? 수익환원법은 대부분 권리야. 그러니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화권 이거 들어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있수, 없수, 없수야. 광업자는 없수.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야 돼. 그러나 맞추기 쉽지 않아. 왜? 기업 가치가 감정평가 규칙이 2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2년 전 개정으로 기업 가치가 수익환원법으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알지만 수험생들은 이거 모를 가능성이 커. 그래서 여기다 안 넣어놨어. 틀려도 된다고. 자, 38번 이거 맞춰야지. 초대 경비 아저씨 척산법이지. 이거 볼 필요도 없지. 이거 맞춰야 돼. 23개야. 23개. 그리고 39번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자 2번 봅시다. 지가의 공시와 주택의 공시에서 차이가 있는 가장 기본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고 주택은 부동산원에 의뢰하고. 이거 작년에도 나왔는데 원점이라. 작년에도. 그러니까 정답 2번 찾아야 돼요. 24개.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개수를 정했습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 내가 4문제 풀었어. 그러나 이 4문제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한 문제 이의 신청에 이번에 들어간 것들 다 뺐어. 그래도 24개하고 60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계산해서 한두 개 맞추고 나머지 빈 그 수치가 적은 번호 찍으면 당연히 이거 이상, 60점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누가 원하는 내용이다. 누가 원하는 내용이다. 39번에서 멈췄네. 아이고,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요. 40번 맞춰서 해야 돼. 40번. 이거 제가 해설 이미 끝내버렸으니까 해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25개 맞춰야 돼요. 25개. 계산 문제 빼고, 논란이 있는 문제, 이의신청 들어간 거 빼고, 상짜리 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사들이 풀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방법과 수치입니다. 자, 합격의 비법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합격의 비법 뵙겠습니다.